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SKT의 해킹 사고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중 시장 점유율 1위, 가입자만 약 2,500만 명에 이르는 SKT에서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KT에서 유심 무상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킹 사태 초기에 SKT의 늑장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SKT 해킹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동통신 보안 분야의 연구를 해오신 김용대 카이스트 ICT 지정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해 계신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시죠.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SKT 해킹 사태 집단소송 법률 대리인입니다. 하희봉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동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서버 해킹 사태 파장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걱정스럽긴 하죠.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했고 유심 변경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머니도 SKT 쓰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들 가입시켜드리느라고 많이 어려워하시기는 하고 또 들어가서 막 이상한 다른 부가 서비스 막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라는 말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공용정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죠. 스팸 문자나 여러 가지 오는 게 개인이 조심을 해야 하라고만 하니까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좀 부당하다 생각하죠. 우리가 이동통신 쓴 지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미 한번 공용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점을 한 만큼 그동안의 수익을 일으킨 만큼 도덕적 책무를 크게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로 임해서도 등한시하고 있구나.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더라고요. 많이 안타깝죠. 안전한 개인정보가 이미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저기 다 털려가지고 뭐 이게 또 재발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게 뭐 기술이면 기술 아니면은 제도면 제도 쪽으로 재발이 안 되게끔 대책 마련하고 그리고 피해 보상 이런 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보상 규모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례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 뭐 유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 교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유심하면은 우리가 작은 크기의 손톱만한 크기의 이 가입자 식별 장치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유심 해킹 사고라는 게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겁니까? 네, 사실 언론에서 유심 해킹 사고라고 나오는데 네. 유심 자체가 해킹이 된 건 아니고 유심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가 해킹이 돼서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유출이 된 건데요. 전화번호라든지 인증을 위한 인증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IMSI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인마다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번호 네.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네.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는 않았고요. 네. 네, 개인 이동가입자 식별 번호는 유출됐고, 그러니까 김 교수님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유출되고 누가 유출됐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당연히 모르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유출된 거 숫자는 아마 전 SKT와
알뜰폰 사용자의 유심 안에 들어있는 내부 정보들은 다 유출이 되었겠죠. 네. 네. 어떤 2,500만 가입자의 네. 정보인지 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건 아직 안 밝혀졌습니까? 2,500만 명. 네. 지금 조사상으로는 네. 몇 명이다라고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네, 않은 거고.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 변호사님 아직까지 그 부분 밝혀진 건 아닌 거죠?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 변호사님 파악하시기로는 이번 해킹 사태로 유출된 정보는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 가입자 전화번호와 그다음에 가입자 식별키 그리고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그 정보 이런 예. 것들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서버에서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예. 얼마나 많은 가입자가 또 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기로는 9.7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그 정보 흐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뉴스가 보도가 있었는데 그 정도 규모라면은 유심 정보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를 수 있나요? 뭐를 그러니까 누구의 정보가 이 유출됐는지 또는 몇 명 정도가 유출됐는지 모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간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파일인지를 안다면 그거를 네. 다 열어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는지 잘 네, 모르겠네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에 저는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것은 9.7 기가바이트의 네. 사이즈의 파일이 네. 바깥으로 흘러나가다가 인지가 된 거예요. 그게 4월 18일 금요일 늦은 오후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는 포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얼마 정도 사이즈가 이젠 유출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이즈라 하면 몇 명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은행의 도둑이 금고에 들어가서 금괴를 털려고 해요. 근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괴를 가지고 나오다가 맨 마지막 문에서 저울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무게가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이 뿅뿅 울린 그런 상태고요. 그랬을 때 금괴를 뭐 100g짜리를 10개인지 아니면 1g짜리를 100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털렸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9.7기가바이트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유출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유출 시도가 포착이 됐다는 겁니까? 유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김 교수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서거로 이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민간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민관 합동조사단에 아까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에 유심의 인증키, 그다음에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를 했는데 단말기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된다고 한다면 큰 파장이 있는 겁니까? 다른 파장이 있는 겁니까?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조금만 네. 설명을 드리면 유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IMSI라는 정보, 여기 가입자 식별, 가입자 인증키, 그 다음에 예. IMSI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유심을 하나 복제하는 데 만들 수가 있고요. 유심 복제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유심 복제할 수 있는 툴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용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서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가면 그걸로 똑같은 복제 심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네. 자, 그럼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IMEI는 단말기에 관련된 번호고요. 유심은 아까 유심 칩에 관련된 정보고, 그래서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이 IMEI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랑 그다음에 유심 정보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탐지해주는 시스템인데 예.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아니, 계속 하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유심을 이제 단말기에다가 꽂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동통신사 안에는 같은 유심을 갖는 단말기가 2개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예. 제 단말기도 이동통신사에 붙어 있고 이제 해커의 단말기도 이동통신사에 붙어 있는데요. 이동통신사 표준에 따르면 2개가 동시에 못 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대가 붙으면 한 대가 떨어지고 근데 떨어진 애가 또 다시 붙는 걸 시도하면 또 다른 애가 떨어지고 그래서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생기고요. 유심 복제를 예. 했을 때는. 그러다가 한 단말이 포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커의 전화기만가 나를 대신해서 붙을 수 있도록 하는 현상 그게 유심 복제인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전화기 복제폰 예. 얘기를 하는데 복제폰은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고요.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IMEI까지도 복제를 해야지 복제폰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IMEI가 안 나가면 복제폰 자체가 만들어지기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께 다시 여쭤보는데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저기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이 안 됐다. 그러니까 복제폰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네. 방금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하지만 문제 요 그대로만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혼란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저 복제폰 안 만들어진다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번에 유출된 것은 유심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게 유출이 된 게 아니라 유심 정보를 들고 있는 SKT의 내부 폐쇄망 안에 있는 서버 중에 일부가 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문회에서 물어봤어요. IMEI는 그럼 유출이 안 된 것이 100% 확실하냐? 라고 했을 때의 SKT 쪽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아직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 말인즉슨 이번에 털렸다고 알려진 그것만으로는 복제를 못해요. 라고 하는 정보 이외의 다른 서버에 있는 정보들이 털렸을 가능성 또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사를 했을 때 4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조사 이제는 발표를 했을 때 8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HSS라는 서버 그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정보들만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복제폰은 못 만들어요. 예. 라고 했는데 가장 우려하는. 그렇죠. 네. 그런데 8종이 더 발견이 됐네요. 다른 서버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을 해봐야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개인 식별 정보들이 함께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엄청난 재난이거든요. 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해커라면 그 안에 폐쇄망 안에다가 그 심기 힘든 악성 코드를 심었다. 그러면 HSS 서버만 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국민 불안의 그 가운데 있지 않나? 코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복제폰이 가능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까지 틀렸을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네. 이민호 의원님. 그런데 이 민간 합동조사단의 민관이 어디인 겁니까? 민은 당연히 지금 SKT 쪽을 말을 하고요. 예. 관은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키사,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스팸 문자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인터넷 정보원이 지금 이제 관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인 네. 건데. 자, 이 문제는 SKT의 대처입니다. 피해자는 고객인데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SK텔레콤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단계별로 지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청문회에서 제가 피해는 고객이 받는데 고생도 고객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진 전체 단계 짚기 전에 전체 어떤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SKT에서는
이번 대응을 초기 대응을 너무 못했다.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예. 보안 관련해서는 언제나 선제적인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문제가 벌어졌을지라도 선제적이지 않고 지금까지 내놓은 게 다 방어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4월 18일 금요일 날 오후에 났을 때 사실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SKT 쪽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해킹 사고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예. 신고를 48시간 넘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재는 5일 뒤에 그다음에 개인에게 알려진 것은 일주일 뒤부터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뒤로 늦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간적으로 늦어졌다면은 국민에게 대국민 메시지, 대고객 메시지라도 명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실 개인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서버 용량 때문에 하루에 보낼 수 있는 MMS 양이 제한이 돼 있다고 해서 전체 다 보내는데 일주일도 넘게 걸렸죠. 예. 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느 정도 이제는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라 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청문회에서 그럼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시스템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유심 정보를 리라이트하는 것을 그러면은 그거 개발이라도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직 개발 중이다. 저는 이거를 다 대응책이 늦어진 것,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존재함에도 그게 또 늦어진 것. 이것을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SKT는 지금까지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안 했다. 작년 기준으로 3사 중에 1등인데 예. 보안 투자는 꼴등입니다. KT가 1,200억이 넘게 하고 있는데 SKT가 600억이에요. 그래서 보안 투자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낮아서 투자는 부족했고 구성은 부실했고 운영이 허술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지금 SKT 피해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하 변호사님 혼자십니까? 아니면 다른 또 로펌에서 또 법조인들 중에서 따로 또 이렇게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SKT 사태 관련해 가지고요. 예, 지금 저희 법률사무소 외에도 예. 다른 법률사무소도 서너 군데에서 그 지금 집단소송 그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지금 하 변호사님이 있는 로펌에는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6,000명을 지금 넘었고요. 6,000명이요? 예, 넘었습니다. 자, 이 초기에 대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이제 법률에 따른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인데 이게 24시간 내에 키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침해 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그 즉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4시간 이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4월 18일 밤 11시에 그 해킹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는 이때부터 45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거죠. 이렇게 늑장 신고를 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우려를 키웠다는 점에서 네.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SKT는 뭐 때문에 늦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SK텔레콤 측에서는 그 사건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 신고가 늦어졌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일단 이 초기 대응도 늦었는데 SKT가 신고 후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입니다. 이 후속 조치 등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네, 한국 키사에서 기술적 그다음에 제도적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거부를 했다고 하고 그게 아마 청문회에서도 좀 많이 다뤄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
근데 SKT에서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어디까지는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포렌식도 내부적으로 돌려보고 그런데 그게 사실 여의치 않았죠.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즉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에서 사실 즉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행령에서 24시간 이내라고 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시급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24시간 해서 24시간 지켜서 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 쪽 안에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진짜 해킹이 아니야? 이거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냄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골든타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제 대응이 늦어져서 예. 이제 전 국민적인 혼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키사의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속 조치는 받아들이고 말고는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선택사항 또한 사실은 SKT가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그리고 그 시급성 그다음에 이 확장이 얼마나 이 문제가 확장이 되는 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반드시 의무적이든 아니든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아까 전에 안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뭐 정보 보호 투자 관련해서도 작년에 굉장히 낮았던 것까지 합쳐서 SKT가 안일하게 보안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초기 대처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4984님께서 SKT 고객인데요.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확인했는데 불안합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SKT가 신규 가입이 중단된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통신관계당국에서 유심이 부족한데 더 이상 신규 가입은 못한다고 정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한 네네. 것이라고 또 네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유심을 제때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심 정보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네,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단말기 식별 번호랑 그 다음에 유심의 고유 식별 번호 이 두 개를 같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T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복제한 유심이 생기면은 복제한 유심을 새로운 단말기에다 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단말기는 새로운 단말기 식별 번호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나는 단말기 안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 단말기랑 이 유심이랑은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 단말기가 뭔가 유심을 가지고 들고 오면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기기 변경이 안 되도록 하는 서비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제 심을 이용을 해서 말하자면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를 막아주는 서비스가 유심보호 서비스입니다. 네. 유심보호 서비스는 지금 SKT가 바로 원격으로 깔 수 있는 거죠? 그냥 지금 T월드 SKT의 앱을 쓰면은 그리고 지금 전 SKT 고객에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까?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까지 갔을 때 처음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신경을 쓰겠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궁금하게 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그냥 SKT에서 마음만 먹으면 확 장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제로 가입을 안 했던 거는 제가 이해로 하기로는 이게 일종의 부가 서비스인 거고 그래서 아마 가입자들의 동의가 그러니까 저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딱 가입을 했는데 그때 읽어보고 동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의를 누르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좀 혼란이 있지 않았었나.
예.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부가 서비스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이유는 같은데. 추가로 하신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SKT의 대응이 선제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방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조차도 말씀하신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네네. 비상 상황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든 안 하든 네. 같은 효과가 나도록 네. 바꿨잖아요. 네. 지금 SKT가 하는 것 신규 서비스 가입 막는 것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 또한 청문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일요일 날 그걸 보고를 하면서 일요일 날 내놓은 게 신규 가입 SKT를 오는 것을 이제는 바꿀 때 이제 지원금을 주던 거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2배 올리는 걸 한 거죠. 예. 유심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청문회 이후에 그것도 과기정통부 행정명령으로 지금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지금 SKT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호 서비스가 됐든 신규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됐든 다 결국에는 하게 됐는데 다 방어적으로 하게 된 거죠.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KT가 마음만 먹는다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전 가입자에게 바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가능 여부를 여쭤봅니다. 이미 거의 대부분의 가입자가 예.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왜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유심 정보 서비스가 기능이 뭐 해외 로밍을 제외하고 완전하다면 굳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유심 교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인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암호 키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키가 유출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이 전화기 복제 이외에 다른 보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당연히 암호 키가 유출이 되면 예. 암호 키는 무조건 바꿔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가 유출이 돼도 제 패스워드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거랑 똑같이 암호 키가 유출이 됐으니 그 암호 키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심을 새 걸로 바꾸면 지금 유출된 IMSI 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암호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SK텔레콤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했으면 그렇게 유심 교체에 너무 서두르거나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설명으로 들릴 것 같아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미 여기서 설정이 돼 있으면 굳이 유심을 교체 안 해도 됩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하게 됐을 때 무엇을 못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예. 전달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못 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 로밍이 불가하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기기를 바꾸고 싶어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걸려 있으면은 사실 기기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 두 가지의 제한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뭐 사용상의 불편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심을 교체를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는 두 가지 그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궁극적으로는. 예. 근데 지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 커버가 가능한 피해 방지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6개월 뒤에 유심 보호 서비스만 해놓고 6개월 뒤에 유심을 이제는 받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더 많은 정보가 만약 유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유출된 것과 다른 데서 또 유출된 것이 결합하여서 또 다른 인증 가능한 정보로 사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심 보호 서비스만이 모든 것을 이걸로 그냥 영원히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유심을 교체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근데 부득이하게 지금 여하튼 유심 교체하고 싶은데 유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한 양이. 네. 부득이하게 유심 교체를 하지 못하고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제 해외 로밍을 하면서 네.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금까지 많이 잘 홍보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SKT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심은 작은 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소프트웨어 심인 e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e심은 사실 집에서도 바꿀 수 있고 e심을 만약 모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e심을 만약 바꾸게 되면 유심을 바꾸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네요. 네, 네. 소프트웨어 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전화기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4년 이내에 삼성에서는 조금 이제 좋은 전화기들 그리고 아마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는 꽤 많은 전화기들이 현재는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심이 실물이 없으면 이심이라도 장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서요. 예. 그 서면지를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심에 대해서 저는 유심과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심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SKT 쪽에도 물어봤었는데 당시에는 이심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저는 SKT에서 지금 유심 물량이 이렇게 딸리게 되면은 이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안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이심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무엇 때문인지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알아서 왜 안 할까요? 저는 알아서 제가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연구실에서 해봤습니다. 예. 근데 연구실에서 안 됐어요. 안 되고 특이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 오라고 해서 대리점에 갔습니다. 제 딸도 데리고 대리점에 가니까 저랑 딸이랑 각각 10분씩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심을 깔기가 어렵군요.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이 대리점에서 설치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예. 제 처는 25분을 시도를 했는데 아예 안 깔렸어요. 대리점에 갔는데도. 그래서 또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냥 집에서 굉장히 쉽게 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누구는 쉽게 되고 누구는 쉽게 안 됐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SKT에서 지금 뭔가 대리점에 깔리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약간의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성공을 하셔서 정말 럭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심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또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리점 쪽 그리고 SKT 직원들 다들 아주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심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안내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내가 명확하지가 바로 이 않아요. 부분인데요. 이어있게 여쭤볼게. 유심 실물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 안 됐다면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유심 물량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은 이게 2,500만 명 가입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양이면 얼마를 지금 유심을 가지고 있고 며칠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 숫자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나요? 너무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그런데 청문회 지나고 나서 5월하고 6월 지나면서 각각 500만 개씩 유심을 확보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심 관련된 것까지 같이 안내를 했었으면 이 혼란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고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인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SKT 차원에서 어떻게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안내를 하고 대리점에도 어떠한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지금 혼돈에 빠져서 대리점도 고생, SKT 직원도 고생, 궁극적으로 고객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꼴이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은 1위 사업자입니다. SK텔레콤이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 교수님, 지금부터 이제 청취자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유심을 확보했다는 스미싱 문자를 클릭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데 휴대폰 재부팅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뭐 때문입니까? 이거 완전히 독립된 얘기인데요. 네네. 스미싱이라는 건 저희 뭐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하게 문자에 링크를 클릭해라 라고 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전화기 악성 코드가 깔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스미싱인데요. 그래서 이제 워낙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이런 걸 한 범죄자들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용자들이 클릭하기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좋은 범죄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꼬드기려고 보내는 스미싱 문자 그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휴대폰 재부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 말고 SKT에서 준비한 것 중에 이상 탐지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전화기가 이제 같은 유심을 꽂고 있으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나 혼자서 내 전화기를 쓰니까 나 그냥 혼자 네트워크에 붙어 있고 막 서로 다툴 일이 없는데 결국은 막 서로 다투면은 통신사 입장에서 이상하네. 나도 모르는 다른 복제폰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래서 저 단말기를 그냥 네트워크에서 떼버리자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그게 이상 탐지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꺼놓으면은 저쪽 단말기만 망에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안 하고 이상 탐지 시스템에만 의존을 하고 있을 때는 한쪽이 꺼져 있으면은 이제 해커의 전화기만 붙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은 꺼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가 거의 97% 가까이는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점은 염려치 않아야 돼요. 하 변호사님, 이번 해킹 사고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사이버 수사대가 SK텔레콤 측 신고 이후에 진행하던 내사를 마치고요. 4월 30일에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22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지금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해킹 경위나 배후를 추적하고 또 국내외 공조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인 BPF 도어라는 것에 추적을 피하는 기능이 꽤 뛰어나다고 해서 배후를 밝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킹 세력이라는 건 좀 뚫리지 않을 것만을 이제 뚫어내는 게 이른바 해커들인데 그래도 상당히 이동통신사 같으면은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금융 관련된 서비스도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 교수님 일단은 어떤 과정으로 뚫린 겁니까 이게? 모르죠. 아무도 안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해커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숨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를 가져갔는지도 숨기려고 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해킹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그 해킹 범죄 집단이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팔고 싶으면은 이런 개인정보를 파니 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범죄 집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해킹 사고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공격을 들어올 때는 뭐 우리 집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보가 어느 인터넷 주소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보면은 아마 해킹된 컴퓨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배후를 알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공격이 들어오게 된 거는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내부망에 있다고 아까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부망에 있더라도 외부에 있는 작업자들이 내부망에 붙기 위해서 사용하는 VP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VPN 같은데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 VPN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노트북을 들고 외부 인터넷에도 나갔다가 내부망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외부 인터넷에 나갔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또 내부망에 들어왔다가 다시 악성 코드가 퍼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가능한 케이스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킹이 됐는지는. 근데 이혜민 의원께서도 관련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충분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킹이나 보안에 대해서 충분한 좀 대비도 필요했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지금 해킹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좀 첨언을 하자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다고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8종이라 그러죠. 네. 4종 그다음에 8종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악성 코드를 어떻게 이제는 알게 됐냐면은 그 백도어를 통해서 얘네가 악성 코드가 들어왔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백도어는 뭐냐면은 어떤 안전한 공간이 있어요. 안전한 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땅굴을 파놓고 이제 옆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고 평소에는 보안 무슨 프로그램 돌릴 때 드러나지 않게 거기를 교묘하게 다 덮어놓는 거죠. 평소에 모르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킹이 언제 시도가 됐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백도어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왔고 그 악성 코드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이 됐고 그리고 나가면서 다 지우면서 나가서 교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 로그가 남지 않으니 이거를 알아내기가 쉽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백도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을까? 그게 이제 그 앞선 질문이 돼야 되겠죠. 그때 이제는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폐쇄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VPN 장비를 통해서 들어왔나? 또 하나는 폐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사용자가 기기를 들고 나오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인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그렇게 되게 높을 텐데 VP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투자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작년에 이미 그 SK 그룹 내에 보안 업체가 있습니다. SK 쉴더스라고. 쉴더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VPN 장비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해커들의 공격을 보안 경고를 얘기했었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 또 다른 보안 기업에서 리포트가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 해커들이 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사우스 코리아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공격을 했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SKT 입장에서는 SK 그룹 안에 있는 보안 업체에서 경고까지 내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세요. 10단계의 체크리스트까지 또 발간을 내부 체크리스트도 있었는데 외부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안 업체니까. 그런데 SKT에서는 이런 투자나 아니면은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SKT 유심 서브 해킹 사태 파장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IT 전문가시죠. SKT 해킹 사태 집단 소송 법률 대리인은 하이봉 변호사, 이동통신 보안 전문가 김용대 카이스트 ICT 지정 석좌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님, SKT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으로 이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그런 소비자들도 있고요. 하 변호사님,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앞서서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앞서서 직접 당사자가 돼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을 달라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SKT가 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또 침해 사고 신고 의무도 어겼다는 점의 불법 행위가 된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심을 바꾸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굉장한 불편함을 겪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정보가 유출돼서 그게 접수된 사례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보가 유출되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접수가 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우리 방송 듣거나 아니면은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각 검색을 통해서 각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집단 소송 카페 등을 통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소송을 통해서 SKT로부터 이런 배상금을 받는다면 이제 소송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여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미국식 집단 소송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소송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미국식 집단 소송은 옵트아웃 제도라고 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그 소비자들에게 같은 소비자라면 모두 그 소송의 효과를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제 이 복제폰은 우리가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금융정보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돈을 다 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2022년에 넥슨 고 김정우 회장 사후에 가상화폐 계좌에서 85억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그 사고, 바로 이제 유심 이 다른 복제폰을 통해서 심 스와핑 사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용어만 조금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전화기가 유심이 복제가 되고 그 전화기가 저 대신에 이동통신망에 붙었을 때 문자 인증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인증만을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정주 회장 말고도 사실은 2022년 초반에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심 스와핑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심 스와핑이라는 사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 스와핑이랑 심 복제는 다른 점이 뭐냐면 심 스와핑은 다른 사람의 심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혜민 의원 심을 받고 그다음에 이혜민 의원님 심을 받았으니 그걸로 이동통신망에 붙어서 이혜민 의원처럼 행동을 하는 게 심 스와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고들은 심 정보들이 유출이 돼서 똑같은 심을 만들고 그 만든 심으로 이제 통신망에 붙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는 전부 다 심 복제 사고이지 심 스와핑이 아닌데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고요. 네, 고 김정주 회장의 사고도 그럼 심 복제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사실 사후에
사후에 암호화폐 계좌에서 85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게 이거는 신복제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많은 몇 명의 암호화폐가 해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갔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통신사들이나 이제 암호화폐 회사들 혹은 그 포털들 이런 곳들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들을 추가를 하면서 문자 인증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단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여쭤본 것이고요. 이민 의원님, 뒤늦게 이제 SKT에서 전방위 대책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책의 수위 자체가 자꾸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 비판이 이제 거세지면서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위약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24개월 약정돼 있다, 12개월 약정돼 있다. 지금 이런 정도의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6개월 가입자라도 나가고 싶은데 이제 위약금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 그래도 청문회 때 제가 그거 질의를 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유심 교체도 얘기했고 2심도 얘기했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얘기를 했고 이거 말고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 번호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다른 이통사로 옮기는 건데요. 다른 이통사로 옮기고 싶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약금에 걸려 있으면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위약금이란 것을 뜯어보면은 사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SKT와 고객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귀책 사유가 지금 100% 서비스 제공자한테 있다고요. SKT한테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번호 서비스를 이동하게끔 만든 이유를 저쪽에 그 고객이 아닌 이통사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 상황은 되게 이상하게 고객이 위약금을 물어야지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지난번 청문회에서 SKT에서는 귀책 사유가 SKT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라는 공식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젠 그 구속력을 가지는 것까지는 다 동의를 했는데 실제로 SKT 위약금 면제를 그럼 약속을 해라. 근데 그때부터는 SKT 입장의 대답은 계속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만 이어졌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과방에서도 도저히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따로 청문회를 SKT만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겠다라고 의결을 하게 되고 그게 이번 주입니다. 네, SKT가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금전적 피해, 기업 운영상의 타격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위약금을 이제는 면제를 하게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고객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약금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저는 소탐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SKT에서 진정성 있게 선제적으로 고객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먼저 이렇게 방어적으로 말고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모든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했었다고 한다면은 위약금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게 이번 위약금 문제의 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국회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고객 보호 측면의 규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뢰 회복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최태원 회장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한미 통상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일단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허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허를 하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과정은 전체 회의를 열고 강제 구인하는 식으로 다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
앞서서 이번에 회장까지 나오게 하게 된 그런 일이 사실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SKT CEO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SK가 정말 모양 빠지게 계속 이런 큰 그룹이 SKT는 자회사고 SK는 이제 큰 그룹이잖아요. 예. 그룹에서 2,300만, 2,500만의 고객보다 지금 암참 관련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 암참 행사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요. 국내입니까? 해외에서 열리는 겁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열리고요. 이 부분을 이거 뭐랑 똑같냐면은 아까 우리가 SKT에서 너무 안일한 초기 대응이 있었다. 예. 그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그룹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하 변호사님, 일단 당장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이 가입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라는 보고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평가를 받기로는 최악의 해킹 사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이번 사건이 최악의 해킹 사태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지금 유출된 정보가 예. 일단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전화번호나 개인 그렇죠. 정보, 네. 예, 일단 첫 번째는 유출된 정보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개인 정보를 넘어서 인증키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단순히 사고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같은 주소나 비밀번호 같은 것, 개인 식별 정보나 계정 정보 유출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 정보, 이런 유심 비밀키까지 유출됐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심 비밀키 같은 핵심 정보가 유출되면은 뭐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고액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러한 뭐 비대면 계좌를 할 수도 있는 우려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그 최악의 해킹 사태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또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최악의 해킹 사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마 대응 관련된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 교수님, 해커들이 지금 누구인지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유출된 것 아직까지 이제 파악되기로는 아니라면 해커들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복제폰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피해를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싶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것만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까 이게 최악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예.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너무 많이 해킹이 됐었거든요. 너무너무 많이 해킹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심을 만들 수 있는, 유심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키까지 나갔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훨씬 걱정이 된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툴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오히려 저는 약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개인에게 랜섬웨어나 이런 걸 깔고서 더 좀 해커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긴 한데.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블록체인 회사들을 해킹을 하는 이유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핵 개발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하고 암호화폐 회사를 해킹을 했을 때는 거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곧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과감한 해킹도 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1446님께서 청취자분입니다. 김용대 교수님께 이제 질문인데요. SKT 사용 중인 통신전공 대학원생입니다. 네. 유심히 복제되어도 금융과 SNS 앱은
자체 보안이 있어서 너무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의 자체 보안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려도 뉴스 보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건 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심 복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제 휴대폰 대신에 저 휴대폰이 저의 문자를 받는다든지 전화기를 받는 현상,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문자 인증이나 ALS 인증을 통해서 은행이나 포털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2차 피해 같은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유심보호 서비스라든지 혹은 아예 유심을 2심으로 바꾼다든지 새로운 유심을 바꿨을 때는 이미 나간 정보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유심을 바꾼다든지 2심을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나간 정보는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2심이 됐든 유심이 됐든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네. 그때는 진짜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그러니까 바꾸지 전에, 않았더라도 이 전공대학원생의 통신전공대학원생의 의미는 금융과 SNS 앱은 조금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불안을 좀 덜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가짜 뉴스가 퍼뜨리는 불안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주신 의견 또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왜 이번이 최악의 해킹 사고냐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보안 사고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보안은 한번 터져버리면은 너무 보안 문제가 실질적인 피해가 벌어져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보안 사고가 이러이러하게 났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만큼을 세울지 아니면 이렇게 크게 세워야 될지에 따라서 그 보안 사고의 심각성을 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건의 문제는 심각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음이 가장 심각성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늑장 대응, 늑장 대응에다가 지금 포렌식도 진행 중이긴 하고 이제 다른 서버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해커가 침입을 했는지 언제 침입을 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HSS 서버 말고 다른 것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이것이 언노운이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게 방금 불안감을 방금 질문하신 그런 불안감을 증폭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스매싱 같은 경우는 이번 건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건으로 인해서 피싱 문자를 보낸다거나 스매싱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극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먹잇감을 사실 던진 꼴이 됐죠. 저는 그 SKT에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배드 뉴스라도 안 좋은 뉴스더라도 국민들한테 고객들한테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하셔도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통신사와 정부 당국이 같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이민혜 의원님, 이 부분 좀 31일 국회 가방위에서는 유심 정보의 암호화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유심 정보 암호화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서버에 있는 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서버에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유출이 된 게 1, 2, 3, 4, 5 이렇게 써져 있다면 그게 이제는 키값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은 1, 2, 3, 4, 5로 안 보이고 다른 모습으로 막 보이겠죠. 그런데 현재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잘 짚어야 되는 게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 정보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개인 식별 정보는 뭐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만 딱 번호 1, 2, 3, 4, 5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게 개인 식별 정보인데 개인 식별 정보는 암호화되어야 되고요. 보여질 때 마스킹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폭넓게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까지 전부가 다 암호화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부분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가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을 암호하고 복호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무슨 해시값을 이용한 아주 간단한 암호화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또 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유심 정보가 암호화 의무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현재 상태로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술적 부분이 이제 수시로 이제 참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 좀 예. 시간이 저희 거의 딱 끝나가서 하이분 교수 하 변호사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통신사 서버에 대해서 다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주로 통신사들이 이제 서버 관리를 하니까 국가 관리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예,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예. 그러한 의견도 있는데요. 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되면은 법적인 보호나 관리 감독 수준이 훨씬 강화가 됩니다.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 의무,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정부 관리 감독 강화, 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의무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SK텔레콤 사태는 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국가 차원에서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끝으로 이제 세 분 말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 SKT 사태 극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한 30초씩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교수님부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이제 심 정보들을 유심이나 이심으로 변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걱정을 한다거나 가짜 뉴스에 속는다거나 이러지는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SKT는 SKT 대로 아직까지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줬던 부분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 변호사님은 집행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디일지 한 30 정도 말씀 주신다면요. 예, 저는 그 SK텔레콤 측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SK텔레콤 측은 진심으로 좀 책임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좀 공개를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실제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고객 불편을 먼저 해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 같은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주시길 약속해 주시길. 의원님 딱 30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뭐 이미 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등한시하거나 안 해서 문제죠. 정부는 기업에게만 맡겨놓지 말고요. 이걸 철저히 감독해야 되고 기업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의 신뢰는 소비자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신뢰에 대한 태도를 SKT가 보일 수 있을지요. 그 점을 지켜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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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